뭐 딱히 테슬라나 사이버트럭을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더라고요. 테슬라를 안 타는 다른 전기차 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정차를 타지 않는 분들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실패작이다부터 시작해서 저런 차를 누가 타냐면서 거들떠도 안 본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 여론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지난번 영상에서 사이버트럭을 잠깐 언급했을 때 이 영상의 댓글창만 봐도 찾아볼 수 있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반대되는 사이버트럭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사이버트럭 걱정은 대기업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충돌하고는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이버트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출시가 된 거죠. 사이버트럭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보통 1년이든 그 이상이든 처음에는 콘셉트카로 등장을 알렸던 차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다듬어져서 양산형 버전이라는 이름에 맞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콘셉트카처럼 거의 그대로, 심지어 야 이거 이렇게 나와서 팔리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으로 나온 차라 볼 수 있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다가 드디어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고객 인도 행사를 진행했고, 사전 구매자들한테 차도 전달했다고 밝혔죠. 일단 표면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나왔고, 내년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4륜구동 모델은 시작 가격이 1억 400만원 정도, 최고급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비스트는 1억 3,900만원에 달하고요. 2025년부터 인도 예정인 후륜구동 모델은 시작 가격이 약 7,9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했던 말이 4만 달러에 팔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요즘 환율로 치면 5,200만원 정도, 거의 쉐보레 콜로라도 내연기관 모델 수준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나온 거죠. 그런데 전기 트럭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리비안이 RT1은 9,500만원부터 시작되고, F150 라이트닝도 가장 저렴한 모델이 6,500만원부터 시작되거든요. 무엇보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차체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랑 합금 소재로 만든 방탄차라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소재 자체가 부식에도 강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스페이스 X 우주선에도 쓰이는 소재라는 것 또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인데, 몇몇 언론사나 다른 전기차 차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테슬라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연 25만 대 생산이 가능해지는 게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잘 나오겠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영업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소리도 나온 거죠. 외신이나 국내 언론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이버트럭이 채택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가장 문제라고 하고, 경고하면서 부식에 강하긴 하지만 유지 보수나 수리가 괜찮겠냐, 뭐 이런 논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는 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 근거로 삼고 있죠.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재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수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지 보수가 중요한 차주들한테는 리스크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사이버트럭이 공개된 직후에 테슬라 주가가 1.7%나 떨어졌다면서요. 이런 주장과 근거들 때문에 다른 브랜드 차주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버트럭을 비관적으로 보는 차주들이 야야 그거 성공하겠냐, 말 그대로 환상 속의 차 아니야, 무조건 실패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 영상 댓글에도 많았던 이런 주장들을 쭉 복귀하면서 실제 사이버트럭에 대한 반응들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해 봤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성공한 거 아니란 겁니다.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 사이버트럭은 굳이 걱정할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앓는 소리를 하고, 언론사나 다른 차주들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출시가 안 됐냐는 겁니다. 결국은 출시가 됐고 고객 인도도 시작됐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우려가 됐던 모든 걸 테슬라는 거의 해결을 했고, 이 자체만으로도 혁신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2025년부터 연 25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지금도 연 생산 능력이 10여만 5천 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연간 생산 능력이 20만 대라고 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란 소리고, 스테인리스 차체를 쓰는 차인 걸 감안하면 결코 적은 생산량이 아니란 거죠. 여기서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 현재 대기 상황은 어떻냐는 건데, 사전 구매자들은 4년이나 기다린 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받은 것도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약 대수가 얼마나 되냐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100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 대를 넘었을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년이나 기다린 차가 사전 예약 주문량이 200만 대를 넘어섰고 이것 때문에 대기 기간이 5년에 달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대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차원에서 이런 조건까지 내놨죠. 구매 후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칫 중고차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차 대기 기간이 2년이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걸 노리고 중고차 시장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비싼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아예 이걸 방지하려고 사이버 트럭은 구매 후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 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했고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6,600만원 또는 판매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재판매를 해야 하거나 차에 문제가 생겨서 파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테슬라의 동의만 받으면 재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취지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었던 겁니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미 연 25만 대 생산 능력도 차체 소재 같은 걸 감안하면 충분히 대량 생산에 해당하는 숫자고 결론적으로 머스크의 앓는 소리도 그럼에도 우리는 해냈어. 너넨 이런 거 못하지. 이런 돌려까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게나 많은 건지도 궁금한데 사실 이건 사이버 트럭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했을 경우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대중 브랜드의 픽업 트럭이 아니라 포르쉐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저렴한 가격을 언급한 탓도 있겠지만 애초에 대중적인 차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대중적이면서 점유율 상승에 도움을 준 차가 따로 있고 점유율 상승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만드는 차도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점유율 상승을 위한 차는 모델 Y, 모델 3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 2 같은 차들이겠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혁신을 강조할 수 있는 건 고성능 플레드 모델이라던가 모델 X나 모델 S 같은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이 정점에 사이버 트럭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포르쉐로 치면 911 아니면 아예 911 GT3 RS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행 성능 이런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모델에 부여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포르쉐는 이런 차들이 우리는 이 정도로 차를 만들 수 있어 외계인을 고문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기술 과시 역할과 동시에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요. 사이버 트럭은 우리는 이 정도로 혁신적인 차를 만들 수 있어 이게 혁신인지 모르겠다고 너네는 해보기나 해봤어? 아니 할 수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이라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든 루프 라인이 이상하든 픽업 트럭답지 않은 짐칸이 마음에 들지 않든 사이버 트럭의 도전 자체를 비난하거나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시장 자체도 큰 곳을 노리고 만든 차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 모델이 F150 라이트닝 같은 차라면서요. F150이면 미국에서도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데 당연히 땅덩어리가 큰 미국 시장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거고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이런 차가 돌아다닌다고 상상만 해봐도 그냥 생긴 것만 봐도 혁신이긴 합니다. 항상 테슬라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저게 될까? 왜 저런 차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브랜드인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내용이 흥미를 가져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테슬라라는 브랜드로서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얼른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